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도 그날들을 떠올리면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인데 그래도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그때 5살짜리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맞벌이 엄마였어요. 그 평범함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하는 처지라 아이 등원 문제가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먼저 나서주셨어요. 두 사람 다 바쁜 거 아는데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이 그때는 그냥 고마운 말로만 들렸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민우 데려다 줄게. 어차피 나도 아침에 할 일이 없는데 손자 얼굴도 보고 겸사겸사 하면 되지. 걱정하지 말고 두 사람 출근이나 잘해. 그 말이 얼마나 반갑던지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안도감에 저는 두 손을 모아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순수한 호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했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아침 등원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두 달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민우도 할머니랑 손잡고 나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도 출근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마음이 한동안은 편했어요. 그때가 어쩌면 마지막으로 아무 생각 없이 편했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민우 입에서 조금 낯선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이미 시작이었던 거죠. 할머니가 그랬는데 라는 말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아이 입에서 나오는 게 어느 날부터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5살짜리가 할머니 말을 옮기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닌데 그 말이 결이 어딘가 달랐어요. 엄마, 할머니가 그랬는데 엄마는 왜 맨날 늦게 와? 저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아이가 어머님이랑 많이 붙어 있으니까 할머니 말을 많이 옮기는 거라고 그게 뭐 이상한 일이냐고 혼자 생각했죠. 남편에게 살짝 얘기를 꺼냈을 때도 남편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지 그냥 넘겨야 하는 건지 그 경계가 그때는 너무 흐릿했어요.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주변에 없는 말도 지어낼 수 있는 나이잖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 말에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원래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먼저 움츠러드는 편이라 그냥 속으로만 담아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민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자꾸 걸렸어요. 넘겨도 넘겨도 자꾸 걸리는 게 그냥 예민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그 말이 밥상 위로 떨어지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거든요. 아이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도 모르는 얼굴로 그냥 숟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엄마는 왜 돈을 많이 써? 아빠가 불쌍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누가 그랬냐고 물어보려다가 아이 얼굴이 너무 천진난만해서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던 것 같아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얘기를 꺼냈어요. 이번엔 그냥 넘기기가 어려웠거든요. 민우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자 남편은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피곤하다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뭔가를 느끼긴 했는데 꺼내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 민우가 어디서 들은 거겠지. 민우가 한 말에 찔리기라도 한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왔어요. 억울하기도 했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더 답답했죠.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그때는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답답함을 혼자 안고 불을 끄고 누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다녀가고 난 다음 날이면 유독 민우 입에서 이상한 말이 더 자주 나온다는 걸 어느 순간 제가 무의식 중에 세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느낌이었는데 날짜를 짚어보니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머님이 손자를 매일 챙겨주시는 분인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별것도 아닌 걸 크게 보는 거라고 혼자 되뇌었죠. 고마운 마음이 앞서 있었으니까 의심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게 스스로도 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못됐다는 생각이 오래도록 제 입을 막았어요. 어머님은 늘 제 앞에서는 다정하셨어요. 밥은 먹었어? 오늘 힘들었지? 하며 챙겨주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지곤 했죠.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 다정한 얼굴과 민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연결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들은 하나같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엄마를 향한 말들이 아이 입을 통해 들어올 때마다 저는 조금씩 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세 번째로 얘기를 꺼냈을 때 남편의 대답은 처음과 똑같았어요. 애가 그러는 거에 왜 그렇게 신경 써? 라는 말만 반복이었죠. 그때부터였어요. 이 집안에서 저 혼자만 뭔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 남편과 나란히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은지 그게 더 서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되감아 보는데 너무 작아서 그냥 흘려보냈던 것들이 하나씩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했던 말들, 어머님이 다녀가신 날짜들, 남편이 흘려들었던 순간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날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저는 작은 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민우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머님이 다녀가신 날이 언제였는지, 그 다음 날 민우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날짜별로 써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제 불안을 스스로 검증해 보려는 마음이었어요. 혹시 내가 괜한 걸 의심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기록을 하면 할수록 패턴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머님이 다녀가신 날의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민우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고 며칠 공백이 생기면 또 잠잠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반복적이었고 저는 그 노트를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민우가 하는 말의 수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엄마 왜 늦게 와처럼 단순한 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제가 한 번도 민우 앞에서 꺼낸 적 없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서만 오갔던 이야기들이 5살짜리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를 기분이었어요. 엄마, 우리 친할머니 집에서 살면 안 돼? 할머니 집이 더 좋대. 아빠도 거기 살고 싶대. 저는 숨을 고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어요. 민우야, 아빠가 그랬어? 하고 물었더니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냥 다른 데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대답을 피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미 잊어버린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민우가 유치원 가방을 열었다가 스케치북을 꺼냈고 저는 아이 옆에서 자연스럽게 그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어요. 별 생각 없이 펼친 페이지에서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 아래에 아빠, 할머니, 민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 자리에는 사람 대신 커다란 X표가 그어져 있었고 그 아래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은 글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빠. 얼마나 오래 그 페이지를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고 손이 떨려서 스케치북을 놓칠 뻔했습니다. 왜 제 자리에 이런 표시와 글을 적어두었을까요?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민우를 불렀어요. 민우야, 이 그림 민우가 그린 거야? 하고 물었더니 아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자리에 왜 X표 그렸어? 하고 다시 묻자 아이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나쁜 거니까. 아이는 그 말을 하면서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뭔가 잘못한 것 같다는 걸 느끼는 듯 작게 웅크리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으려고 꾹 참으면서 그래 알았어 하고 스케치북을 덮었어요. 민우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뭔가가 탁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스케치북을 그대로 내밀었어요. 말을 길게 할 것도 없이 그 페이지를 펴서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애가 유치원에서 친구들끼리 이상한 거 배워온 거겠지. 어머니가 이런 걸 시킬 리 없잖아. 민우한테 다시 물어봤어? 저는 그 말이 너무 허탈했어요. 그림 속 X표와 나빠라는 글씨를 눈앞에 두고도 남편은 여전히 어머님을 먼저 감쌌습니다. 애들은 가끔 이상한 말 지어내기도 하잖아.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볼게. 당신은 일단 가만히 있어봐. 그날 밤 남편이 어머님께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 일에 대해 남편 입에서 먼저 나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묻혀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엔 묻어두지 않았어요. 스케치북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민우가 한 말을 날짜와 함께 노트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어머님은 그 이후로도 변함없이 오셨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민우 손을 잡고 들어오셨고 저도 별말 없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민우는 그 이후로도 가끔씩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전보다 빈도가 줄어든 것 같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아이가 눈치를 채고 말을 줄이는 건지 아니면 어머님이 방식을 바꾼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 시절 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민우 표정을 살폈어요. 오늘은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들었을까? 오늘은 또 뭘 심어놨을까? 하는 생각이 현관문을 열 때마다 머릿속을 먼저 채웠습니다. 엄마로서 아이 얼굴을 보고 반가운 마음보다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는 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스케치북 하나, 아이의 말 몇 마디로 어머님을 의심한다는 게 며느리로서 맞는 건지 스스로도 자꾸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노트는 계속 쌓여갔고 그 안에 적힌 날짜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스케치북 사건 이후로도 어머님은 변함없이 매일 아침 민우를 데려다 주셨어요. 저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드렸고 집안의 분위기는 표면적으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조용함 안에서 계속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우를 재우고 저도 옆에 누워 있는데 잠든 줄 알았던 아이가 갑자기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머니가 비밀이래.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저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아이는 그 말을 한번 중얼거리고는 다시 고른 숨을 쉬며 잠들었는데 저는 그 뒤로 한참을 눈을 뜬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비밀이래.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이 민우를 데리고 나가신 뒤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어떻게 꺼내야 할지, 어떻게 물어봐야 아이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지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민우와 둘이 있는 시간을 골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우야, 할머니랑 어떤 비밀이 있어? 엄마도 알면 안 돼? 아이는 처음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봤어요. 그러다가 금방 시선을 피하면서 그냥 이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장난감 쪽으로 가려고 했죠. 저는 아이를 붙잡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서 천천히 다시 물었습니다. 비밀이면 말 안 해도 돼. 근데 민우가 혹시 불편하거나 힘든 건 없어? 엄마한테는 뭐든 말해도 괜찮아. 아이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엄마 얘기 하지 말래. 그게 다였는데 그 짧은 한마디가 심장을 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표정을 관리하면서 그래, 알았어 하고 웃어 보였어요. 아이가 눈치를 채고 입을 닫아버리면 안 됐으니까요. 민우는 제 표정을 살피다가 안심한 듯 다시 장난감으로 향했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민우가 하는 말을 더 촘촘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무심코 꺼내는 말 속에는 제가 한 번도 아이 앞에서 꺼낸 적 없는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친정 가족 이야기, 심지어 제가 결혼 전에 일했던 직장 얘기까지 아이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엄마, 외할머니 집은 왜 작아? 할머니가 외할머니 집은 좁다고 했는데, 그리고 엄마는 돈 적게 벌면서 아빠 돈만 써?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친정 이야기를 어머님이 민우한테 하셨다는 게, 그것도 좁다는 표현을 써가며 말씀하셨다는 게 쉽게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앞에서 돈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그 무렵부터 저는 어머님과 나누는 대화에서도 뭔가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제 앞에서 항상 자연스럽고 다정하셨는데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감추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행동한다는 걸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어느 날은 어머님이 민우를 데려다 주고 가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민우가 요즘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고. 엄마와의 애착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원. 하시면서 살짝 웃으셨죠. 평소라면 그냥 흘려들었을 말인데 그날은 그 말이 왜인지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님이 가신 뒤 저는 그날 있었던 말도 노트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말을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말해야 남편이 흘려듣지 않을지가 문제였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 할 리 없다는 대답이 이미 몇 번이나 돌아왔으니까 이번엔 말이 아니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를 들고 남편 앞에 앉았어요. 날짜별로 적힌 기록을 남편 앞에 펼쳐놓고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남편은 처음엔 별 반응 없이 듣는 것 같았는데 중간쯤 됐을 때 미간이 조금씩 좁혀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다 읽고 나서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게 다 어머니가 한 거라고? 민우가 지어낸 거일 수도 있잖아. 애들이 원래 이것저것 섞어서 말하기도 하고.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지치지 않았어요. 지칠 만큼 지쳐버린 건지 아니면 이제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우 잠꼬대도 지어낸 거라 생각해? 하고 한마디만 했어요. 남편은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잠꼬대 얘기는 처음 듣는 건지 잠깐 굳은 표정이었는데 이내 피곤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등을 돌려버린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말로는 설득이 안 된다는 걸 이미 3번을 겪었고, 이제 저한테 필요한 건 제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 심리 상담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상담소를 고르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어요. 아이를 데려가면 민우가 뭔가 이상한 아이 취급을 받는 건 아닐지,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두는 게 더 위험하다는 생각에 직장 근처 아동 심리 전문 상담소에 예약을 넣었어요. 남편한테는 처음에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왜 거기까지 가냐는 말이 돌아올 것 같았고, 그 말을 들으면 제가 또 흔들릴 것 같아서 먼저 예약을 잡고 나서 짧게 전했습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탐탁치 않은 표정이었지만 그날은 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민우한테는 그냥 선생님이랑 재밌는 얘기하러 가는 거라고 했어요. 아이는 별 거부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가는 길 내내 창밖을 보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해맑아서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처음부터 민우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많이 애쓰셨어요. 장난감이 많은 방에서 그냥 같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었고, 저는 옆방에서 유리창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민우가 생각보다 금방 마음을 열고 웃으면서 노는 걸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첫 상담은 1시간 정도 진행됐어요. 민우는 끝나고 나와서 선생님이 재밌었어 하고 제 손을 잡았고,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상담사 선생님과 따로 얘기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민우를 대기실에 앉혀두고 선생님과 마주왔는데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민우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이가 특정 어른에 대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이 보여요. 자연스럽게 습득한 언어라기보다는 누군가한테 반복적으로 학습된 표현들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을 참았어요. 제가 느낀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전문가 입으로 듣는 순간 안도감과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나이 아이한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그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 맞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보는 건 아닌 건지 걱정이 됐거든요. 네, 이 연령대에서 이 정도 수준의 표현이 나오는 건 자연 발생이 아니에요. 특히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반복적으로 학습돼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어머니가 예민한 게 아니라 아이를 잘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어요. 예민하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 스스로도 반쯤은 믿게 됐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 그렇게 크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고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몇 가지를 더 설명해 주셨어요. 민우가 특정 표현을 말할 때 눈을 피하거나 목소리가 작아지는 패턴이 있다는 것, 그게 아이가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5살짜리가 그런 눈치를 본다는 게 얼마나 반복적인 상황이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선생님께 공식 소견서를 써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어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은 더 묻지 않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어요. 선생님도 이미 짐작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았거든요. 이틀 뒤 소견서가 나왔어요. 반복적으로 학습된 언어 패턴이 관찰되며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 지속적인 상담을 권고함.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접어서 노트 사이에 끼워뒀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소견서를 보여줬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내밀었더니 남편은 잠자코 읽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참 말이 없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이게 꼭 어머니 때문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상담사가 누가 그랬는지까지 특정한 것도 아니고 이걸로 어머니를 몰아붙이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요. 남편 입에서 그 말이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흥분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대신 그냥 조용히 지금까지 모은 것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민우의 말 기록, 날짜별 패턴, 그리고 이제는 공식 소견서까지 한자리에 모였어요. 어머님은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아침에 오셨어요. 현관에서 마주쳤을 때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오늘도 일찍 나가네. 밥은 먹었어? 하고 물으셨죠. 저는 네, 어머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 이제는 알면서도. 민우는 상담소를 2번 더 다녔어요. 갈 때마다 선생님이랑 노는 걸 좋아했고, 오고 나면 조금씩 더 가벼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다행이면서도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해야 하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꽉 막혔어요. 3번째 상담이 끝난 날, 선생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어요. 민우가 상담 중에 할머니한테 말하면 혼나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그게 아이가 비밀을 지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우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갑자기 엄마, 나 엄마 좋아 라고 툭 던지는데 저는 웃으면서 민우야, 엄마도 민우 엄청 좋아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그날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집에 도착하고 짐 정리 중에 유치원 발표회 안내문이 민우 가방에서 나왔어요. A4 한 장짜리 종이에 날짜와 프로그램 순서가 적혀 있었는데 중간쯤에 우리 가족 소개 순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적혀 있었고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잠시 멈췄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발표회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민우 옷을 미리 챙겨두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겨주면서 오늘만큼은 그냥 즐거운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치원 강당에는 이미 학부모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나란히 앉았고 조금 뒤에 어머님도 오셔서 남편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밖에서 한자리에 모인 건 오랜만이었는데 저는 괜히 손에 땀이 젖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이 하나 둘 무대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아이들이 마이크 앞에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가족을 소개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웃음을 자아냈고 객석 분위기는 따뜻하고 화기애애했습니다. 민우 차례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자꾸 숨을 고르게 됐어요. 드디어 민우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어요. 조그만 발로 또박또박 걸어서 마이크 앞에 서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 객석 여기저기서 어머 귀여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민우는 마이크를 2손으로 꼭 잡고 숨을 한번 들이켰어요. 그리고 또렷하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회사에 다니고요. 할머니는 저 유치원 데려다줘요. 저는 그 다음 말을 기다리면서 살짝 긴장이 풀렸어요. 그냥 평범한 가족 소개구나 싶어서 옆에 앉은 남편을 슬쩍 봤는데 남편도 흐뭇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이었어요. 엄마는요, 엄마는 아빠 돈 뺏어가는 나쁜 사람이에요. 강당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 몇 초가 너무 길게 느껴졌고 저는 무대 위 민우 얼굴을 보면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는 방금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듯 해맑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담임선생님이 황급히 다가가서 민우를 이끌었고
객석은 어색한 침묵 속에 잠겼어요. 가족들 얼굴을 볼 엄두가 나지 않아 저는 그냥 무대만 바라봤습니다. 귀가 울리는 것 같았고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어머님이 옆에서 손으로 입을 가리며 어머, 얘가 왜 저런 말을 하셨어요. 당황한 척 고개를 젓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는데 저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회가 끝날 때까지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우한테 먼저 갔고 아이 손을 잡고 사람들이 없는 구석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영문을 모르는 듯 제 손을 잡고 따라왔어요. 저는 민우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최대한 목소리를 가라앉혔어요. 민우야, 아까 무대에서 한 말 있잖아.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민우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는데 그 모습이 뭔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민우야, 누가 그 말 가르쳐 줬어? 엄마한테만 살짝 말해줘도 돼. 민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우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가늘게 떨렸고 아이는 뭔가를 말하려다가 또 참으려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민우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 번 터진 울음이 멈추질 않았고 아이는 흐느끼면서 겨우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전부였어요. 더 물을 필요도 없었고 더 확인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민우를 꼭 끌어안고 민우 잘못한 거 없어. 엄마가 있어. 하고 등을 토닥였어요. 얼마나 안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민우 울음이 잦아들 무렵 뒤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가 왜 저래? 내가 뭘 어쨌다고.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돌아봤어요.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민우를 내려다보며 서 계셨고 남편은 그 옆에서 저를 살피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님을 바라봤어요. 말 한마디 없이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그냥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받은 어머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어머, 시어머니 노려보는 것 봐. 민우가 어디서 들은 거겠지. 내가 무슨? 저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민우 손을 다시 잡았어요. 주변에 아직 몇몇 학부모들이 남아 있었고 담임 선생님도 멀지 않은 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지금 여기서 말씀 좀 드릴게요. 민우야, 잠깐 저기 선생님한테 가 있어. 엄마 금방 갈게. 민우를 선생님 쪽으로 보내고 나서 저는 어머님을 마주했어요.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고 하며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어머님을 마주보고 섰어요. 너 왜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여?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야? 민우가 한 말이 다 내 탓이야? 저는 그 말에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민우가 방금 울면서 할머니가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5살짜리 아이가 비밀을 지키느라 저렇게 우는 게 제가 예민한 건가요? 어머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깐 말을 잃으셨다가 이내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네가 온 다음부터 내 아들이 나한테 연락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 명절에도 처가를 먼저 가고 주말에도 처가 식구들 챙기기 바쁘고 내가 아들한테 전화하면 바쁘다는 말만 들었어.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손자마저 외가 쪽으로만 기운다는 것. 민우가 외할머니 얘기는 해도 친할머니 얘기는 잘 안 한다는 것. 그게 너무 서럽고 억울했다는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그 안에 오래 묵힌 감정들이 느껴졌어요. 내 아들이야.
내 손자야. 네가 다 빼앗아 간 거잖아. 강당 쪽에서 나오던 학부모 몇 명이 이쪽을 돌아봤어요. 남편은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요. 하며 어머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어머님은 뿌리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마음이 그렇게 서운하셨던 거 저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서운함을 왜 민우한테 푸셨어요? 아이한테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심어놓으면 그게 민우한테 어떤 상처가 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말에 어머님이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그 흔들림 뒤에 있던 더 깊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달라졌어요. 내가 그 애 아버지 일찍 보내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빚 갚으면서 허리 두동강 나도록 일하면서 그 애 하나 보고 버텼어. 그렇게 키운 내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서 두 아이를 건사하며 이를 악물고 살아온 세월, 아들이 전부였던 그 시간들이 그 떨림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들었어요. 내 아들이 네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청소기 돌리고 쓰레기 버리는 거 내가 두 눈으로 봤어. 내가 그 애를 그러라고 키운 게 아니잖아. 그게 얼마나 복장이 터지는 일인지 너는 알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래된 상처가 이 방향으로 흘러왔구나 하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이 힘드셨던 거 압니다. 혼자서 아들 키우신 거 그 세월이 얼마나 고단하셨을지도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을 민우한테 풀면 안 됐어요. 그건 아이한테 너무 가혹한 거잖아요. 어머님은 눈물을 닦으면서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야. 난 애를 올바르게 키우려고 했다. 라는 말이 나왔고,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잠깐 잃었습니다. 너무 황당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올바른 게 뭔데요? 5살짜리한테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게 올바른 거예요? 그게 민우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어머님이 말문이 막히셨어요. 그 사이 남편이 끼어들었는데 저는 그 다음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어머니를 몰아붙여? 남편이 어머님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고 저는 그 말이 어디를 향하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손자 걱정돼서 자주 오신 거잖아.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건 부정할 수 없잖아. 저는 남편 얼굴을 바라봤어요. 방금 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가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한 걸 같이 들었는데 그 말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워낙 예민하게 구니까 어머니도 힘드셨던 거야. 집에 오실 때마다 당신 눈치 보면서 오시는 거 나는 다 알아. 어머니가 무슨 큰 잘못을 하셨다고 이렇게 망신을 들여?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맞아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제 말을 번번이 흘려들었던 것, 항상 어머님 편이 자연스러웠던 것, 제 불만을 예민함으로 받아쳤던 것들이 한꺼번에 연결됐습니다. 이건 남편 본인의 판단이 아니었어요. 누군가한테서 오래 들어온 말이 그대로 나오는 거였어요. 아이 상담 데려가는 것도 그렇고, 기록 같은 것도 그렇고, 당신이 처음부터 어머니를 의심하고 몰아붙이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겠어. 저는 남편을 보면서 조용히 물었어요. 도윤 씨, 그 말 누구한테 들었어? 남편은 잠깐 멈칫했어요. 내가 어머님을 처음부터 몰아붙이려 했다는 거, 내가 어머님 눈치 보게 만든다는 거, 진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어머님한테서 들은 거야? 남편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대답을 하려다 멈추고 다시 입을 열려다 또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저한테는 대답이었어요. 어머님은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작게 중얼거리셨고 남편은 그 소리에 다시 어머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시선의 방향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싸울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어머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 남편은 이미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더 말을 꺼내봤자 저만 지치는 싸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영아, 일단 오늘은 그냥 집에 가자. 여기서 이러는 거 민우도 보잖아. 어머니한테 사과드리고 나중에 얘기해.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은 그 웃음을 보고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과드리고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온다는 게 너무 황당했어요. 도윤 씨, 아까 민우 봤지? 그 애가 울면서 한 말 들었지? 그게 사과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사과받아야 할 일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님도 잠잠해지셨고 복도에 남아있던 학부모들이 하나둘 시선을 피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 자리에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어머님, 잠깐 저희가 따로 얘기해도 될까요? 민우 상담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우 어머님, 혼자 괜찮으세요? 선생님이 저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실제로 괜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님 옆에 서서 제가 선생님과 얘기하는 걸 바라봤어요. 어머님 옆에 선 남편의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 가장 솔직한 장면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선생님이 민우 상담 기록과 관련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동안 수업 중에 민우가 보인 행동들, 특정 표현을 반복하던 것들이 선생님 눈에도 오래전부터 보였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방 안에 있는 아동심리 소견서를 떠올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민우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고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해야 할 말은 이미 다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민우를 먼저 방으로 들여보내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도 맞은편에 앉았는데 한참 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남편이었어요. 지영아,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셨을 거라고는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 근데 오늘 민우가 온 건 그건 나도 마음에 걸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오늘 처음으로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저는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음에 걸린다는 말과 무언가를 바꾸겠다는 말은 다른 말이니까요. 도윤 씨, 나 솔직하게 물어볼게. 어머님한테 내 얘기 들은 거 있어? 내가 예민하다거나 친정만 챙긴다거나 그런 말.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잠시 후, 뭐 가끔은 이라고 말끝을 흐렸고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면 충분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노트를 꺼냈어요. 그동안 적어온 기록들, 아동심리소견서, 날짜별 패턴이 담긴 페이지들을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쓸지 생각해야 할 때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이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는 게 그날 밤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유치원에 전화를 했어요. 앞으로 민우 등하원은 제가 직접 하겠다고 어머님의 픽업 권한을 공식적으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을 때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저는 아동심리 소견서를 꺼내 남편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반복적으로 학습된 언어 패턴,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 민우 상담 소견서에 적힌 말이야. 이게 심한 게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남편은 소견서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그 침묵을 보면서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혼은 아니잖아, 지영아. 내가 어머니한테 제대로 선 그을게.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할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서류를 테이블 위에 그대로 뒀어요. 진심이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진심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어머님께 직접 얘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처음 며칠은 뭔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머님한테서 남편한테 전화가 다시 하루에도 몇 번씩 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매번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받았고 통화가 끝날 때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선을 긋겠다던 사람이 어머님 전화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그대로 보였어요. 어머님은 난리가 났다고 했어요. 주변 친척들한테 전화를 돌리고 손자를 볼 수 없게 됐다며 우신다는 얘기가 남편 입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라고만 했어요. 지영아,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 친척들한테 연락이 다 간 상황이고 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 제발 이번 한 번만 같이 찾아뵙는 게 어때? 저는 그 말에 잠깐 남편을 바라봤어요. 찾아뵙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지금 찾아뵙는 게 민우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 관련된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어요. 명절 인사도, 어머님 생신도, 시댁 집안 대소사도 제가 먼저 챙기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었어요. 남편은 그 상황이 많이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어머님한테는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고 저한테는 어머님 눈치를 봐야 하는 사이에서 매일 안절부절 못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피곤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지영아, 어머니가 이번 주에 민우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알잖아. 우리가 좀 먼저 손을 내밀면 안 될까? 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물었어요. 도윤 씨, 지금 나한테 손을 내밀라는 거야? 민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 말은 기억나? 남편은 그 말에 입을 다물었어요. 민우를 꺼내면 남편도 할 말이 없다는 걸 아는지 한동안 이 얘기를 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한테는 오히려 편했어요. 민우는 그 사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상담을 이어가면서 아이 표정이 가벼워졌고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 일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시간을 버티는 이유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스케치북을 꺼내더니 저한테 내밀었어요. 우리 가족 그림을 다시 그렸다면서요. 이번엔 엄마 자리에 X표가 없었습니다. 삐뚤빼뚤하게 그려진 엄마 얼굴에 웃는 표정이 그려져 있었고 옆에는 민우가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거 어디다 붙여놓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민우가 냉장고라고 했어요. 우리는 같이 냉장고에 그림을 붙였어요. 테이프를 붙이면서 민우가 엄마, 나 엄마 좋아 하고 툭 던졌고 저는 민우야 엄마도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그날 하루 중 가장 긴 말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어요. 출근하면서 한 번,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한 번 보게 되는데 그게 저한테는 매일 아침 저녁의 다짐 같은 거예요. 민우가 괜찮으면 저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머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집안 얘기를 밖으로 꺼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민우 같은 아이가 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아이는 보호받아야 하고 그 보호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엄마의 일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아요. 5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는 비밀을 지키느라 잠꼬대를 하는 일이 어디서도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저와 민우는 오늘도 그렇게 하루씩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지영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5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한 가정 안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쌓여온 것들의 결과였는지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더 말하기 어렵고 더 오래 참게 되는데 지영 씨가 끝내 민우를 지켜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셨다고 전하고 싶어요. 황혼의 편지함은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했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편지함에 계속 불을 켜둘 수 있도록 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